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은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자격에 해당되고 민간 자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시험 개요부터서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그리고 합격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나눔 CPS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대한 개요부터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대비인데요. 매년 한 번 있는 시험입니다. 매년 한 번 있는 시험인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아실 겁니다. 직업 상담사 2급도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1차는 되게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사지선다형, 그래서 각 과목이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차는 필답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실기시험인데요. 이거는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1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직업상담사 시험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주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가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실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전문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사, 임상이라는 단어는 클리니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사입니다. 심리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심리검사라든지 심리평가,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국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바로 임상심리사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신건강과 연관성 있는 분들이 많겠죠. 심리적인 파트니까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환자분, 내담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인지 능력이나 정서, 성격, 적성 등 정신건강 재반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리평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들의 정서적, 성격적, 행동적 문제들에 개입을 해요. 임상가니까 그래요.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임상심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면접과 심리검사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중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의 가장 중요한 평가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분들은 이 심리검사 파트를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요. 자, 심리검사에는 한 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지능검사부터 성격검사나 신경심리검사나 그 다음에 행동관찰 등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실시하게 되는 거죠. 합격하시고 임상에 들어가시면요. 자, 다섯 번째는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심리평가를 했고 심리상담을 했죠.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닥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하죠.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한 진단을 내리는 데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상심리사 2급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임상적 기법의 평가, 이상행동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나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심리상담을 하며 내담자의 정서적, 성격적, 행동적 문제를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은 대개 심리검사, 평가,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죠. 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가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도 하는 분들입니다.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연구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있는데요. 한국심리상담학회, 여러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논문을 발표해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 컨설턴트, 교육자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컨설턴트는 대개 이제 자문가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소속된 교수진들은 오랫동안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심리상담을 새롭게 구상하거나,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임상심리를 전공한 분들이 대개 이제 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소속된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심리상담을 수정하고 평가 방법의 정확성 등을 연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심리상담기관이나 병원, 다양한 정보기관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심리건강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임상심리사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가기관 중에 보호관찰기관이 있잖아요. 보호관찰과 관련된 기관에서 임상심리사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 심리치료, 심리검사,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많은, 교정이 필요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임상심리사가 어떠한 업무를,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 시험 과목, 검정 방법, 시험 시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응시 자격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뒷부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 시험 시간, 여기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급수는 임상심리사 2급에 해당됩니다. 2급에 해당되고요. 자, 응시 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실습 수련이 필요하고요.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는입니다. 그리고가 아니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전문대학을 나왔어도 이러한 임상심리사를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에 부여해라라고 권고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응시 자격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 수련이 1년 이상이고 실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모두 5과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편의상 이거를 1차 필기를, 2차를 실기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과목이 있는데, 자, 심리학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이 있고,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이 5과목이 바로 필기 과목 5과목이 되고, 매 과목마다 20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모두 100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이면 시간이 많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개 100분을 주거든요. 100분이라 하면은 1시간 40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답형이 있다 그랬죠. 이건 주관식형인데요. 대개 18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정도 주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주관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이니까 뒤에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임상 실무에 해당되는 실기는요. 여기 있는 5과목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심리검사하고 심리상담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심리검사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분들이 임상심리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18문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실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심리검사 3번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5번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소수의 문제가 나와요. 한 2문제 내지 3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많이 나온다,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돼요. 1644에 8000번을 하셔서 내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 미만의 과락 없이 60%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필기가 있는데요.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과락 기준입니다. 과락 기준이고요. 다른 것을 잘 봤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개수로 해볼까요? 20문제에 40점이면 8개거든요. 8개까지는 괜찮은데 정답수가 8개 밑에 7개를 맞으면 이제 과락으로 낙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락 기준이 바로 4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5과목이 다 넘긴 상태에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된다. 자, 그러면 정답수로 할까요? 100개죠. 문제가 100문제니까 60개 이상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과목마다 8개 이상 맞추면서 전체가 60개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 이건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채점의 형태로 가죠. 주관식 채점의 형태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18문제라고 했죠. 18문제에서 60점이면 68에 48, 68에 맞죠? 68에 48에 그 다음에 10이 되니까 보통 11문제 이상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10.8이니까 11문제 이상만 동그라미 맞춰준다면 이것은 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채점을 맬 때 이런 게 있어요. 부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3가지가 맞았다. 그럼 부분 점수가 주어집니다. 직업상담사도 그렇게 주어지거든요. 임상심리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다 틀리면은 점수가 나가지 않지만 내가 5가지 중에서 3가지나 4가지가 맞았다. 한 가지가 틀렸고, 한두 가지 틀렸고, 그럼 부분 점수가 나갈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필답형에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분 점수를 다 합산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답안지를 쭉 써내려갈 때 전혀 못 쓰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전혀 못 쓰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전혀 못 쓰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는 전혀 못 쓰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쭉 기출문제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실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출제된 것들,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실기를 합격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통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1차 필기에서는 아주 합격률이 높습니다. 시간도 충분하죠. 문제 지문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련 과정을 거친 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련 과정에서 이게 터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서 이렇게 답을 많이 마킹하시는데 낮은 게 바로 이 실기예요. 이 실기에서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실기까지 합격해야 이 임상심리사 2급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필기를 합격을 했다. 근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필기 합격한 시점부터 2년간은 유예가 됩니다. 2년간은 유예가 돼요. 직업상담사 시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는 3번이나 있잖아요, 1년에. 따라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필기시험 합격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까지 확 몰아쳐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의 응시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예가 됩니다. 2년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횟수로 2번까지는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자, 이 필기시험 면제 기간, 이것도 개별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아이디 치고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까지 횟수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도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임상심리사 2급의 시험 일정 1년에 한 번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필기시험 원서 접수가 7월 25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필기시험은 8월 17일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가 8월 29일이고요. 여기 있는 합격 예정자가 이제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면 이제 최종 서류가 들어가겠죠. 서류를 보고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9월 1일에서 9월 4일까지인데요. 9월 2일에서 9월 4일까지 이제 언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자, 7월 말에 필기시험 원서 접수가 되고 9월 초에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10월 5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 날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고 바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네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전부터서 계속해서 이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약간만 기출 문제만 잘 살펴주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접수 첫날 9시부터서 마지막 날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시 넘으면 안 되겠네요.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9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발표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1년에 여러 번 있다면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루즈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사 2급 연도별 응시자 및 합격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볼 때 2003년부터, 이 시험은 2003년부터 실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2013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이제 11년 차가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수요를 한번 보시면 점점 더 보세요. 처음에는 495명인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낮아졌다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00명 가까이 늘어난 2012년과 대비해서 2405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 필기에 해당되는 것들의 이제 합격률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서 88% 쭉 나오죠. 한번 2012년에 이렇게 합격률이 필기시험에 낮았을 때가 있습니다. 6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시면 대개 7, 8, 9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80%라고 볼 수 있어요. 80%대 상당히 합격률이 높은 곳에 들어갑니다. 80%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 80%대의 합격률이 1차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과정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이러한 필기 대비를 했고 또한 이 필기 문제는 오픈이 되거든요.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기출문제를 필기 기출문제를 보면은 중복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문제가 그리 많진 않아요. 직업상담사만큼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터득한 것도 있고 문제 지문이 좀 짧습니다. 문제 지문이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많고 또 오지도 아니고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2차 실기입니다. 18문제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인원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합격률이 1차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응시한다고 봤을 때 2차가 이렇게 응시자가 점점 더 같은 비율로 거의 늘어나고 있고요. 자, 합격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많이 낮죠.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관건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자, 20%대에서 63.5%가 한번 나왔어요. 2007년도에.
자, 3.4%가 나온 적이 있어요. 814명이 응시했는데 28명이 합격했다. 아주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2009년도네요. 자, 그 다음에 35.8, 17.1, 28.7, 36%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0%대에서 30%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필기와는 좀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왜 그럴까요? 네, 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급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격시험에 너무 이게 합격률이 높으면 너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장롱 자격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는 산업인력공단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실기 문제에서는 그만큼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왜요?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걸 나름대로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기를 합격했다고 해서 이게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기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과목과 문제는 심리학개론 20, 이상심리학 20, 심리검사 20, 임상심리학 20, 그 다음에 임상심리상담 20문항으로서 모두 5과목 100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100문제를 보게 되는데 2시간 3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니까 150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0분 동안에 객관식 사지 선택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관연도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차 필기가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약간 바꾼 수정한 문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는 거의 드물고요. 새로운 문제 패턴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전에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와 철저한 분석과 학습이 요구됩니다. 5개년 정도면 14년, 12년, 11년, 맞죠? 12년, 죄송합니다. 13년, 12년, 11년, 10년, 2009년. 이렇게 해서 5개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문제의 유형이 짧은 형태가 많지만요. 점차 해가 거듭할수록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문들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 기출문제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50% 정도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개방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50%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학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폭넓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나왔던 분야, 새로운 분야가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지엽적으로 선택적인 축약을 하잖아요. 어느 한쪽 일부분만을 축약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풀어내려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관연도 기출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정에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론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응용하여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경우는 자칫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2차 실기시험의 경우는 해마다 합격률이 낮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어렵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안 잡혀 있으면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2차 실기시험 준비를 겸하면서 실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기본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학습을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문항 곤란도, 이게 난이도가 아닌 문항 곤란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했으면 2009년도에 3.4%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 2014년, 15년 이럴 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 기준에 맞는 전략적 학습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을 취득하되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락의 위험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쭉 기출문제를 쫙 보니까, 필기 기출문제를 보니까 좀 이렇게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쉬운 부분은 좀 폭넓은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출제 기준을 발표해 주거든요. 출제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다운로드 받고 한번 봐보세요. 출제 기준을 보면 아주 폭넓은 것이 심리학 쪽 부분이에요. 학계론, 이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넓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렵다. 그리고 문제에서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적습니다. 맞는 개수가. 그러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세 과목이죠. 이상심리학하고요, 심리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세 과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또 여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이 2차 실기에서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보세요. 심리학계론이 있고요. 임상심리학이 있잖아요. 심리학계론이나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폭넓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심리학이나 심리검사, 심리상담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취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심리학계론에서 임상심리학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락을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서 충분히 여기서 50% 이상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짤 때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검사, 심리상담 여기에다가 학습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상심리학하고 심리학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루의 학습 계획량을 따졌을 때 그 계획량은 좀 줄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과목을 선택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의 합격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인데 이제 실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모두 18문제, 3시간이 주어지고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기시험보다는 관연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 60%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관연도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쭉 살펴본 결과 앞에서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60% 정도로 개방적으로 보았고요. 자, 따라서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학습,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때 학습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전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상담사도 2차가 필답형이고 실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뢰도의 측정 방법을 머릿속에서 쭉쭉쭉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러면 5가지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자,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쭉 읽어 나가셨다. 자, 개념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했어요. 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쓰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도의 추정 방법 5가지 해놓고 한 번씩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5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문항 일치도, 즉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 하거든요. 내적 일관성 방법, 그 다음에 반분법, 그 다음에 동형검사법, 검사재검사법, 조사자간 신뢰도 5개거든요. 이 5개만 딸랑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점수가 주어지는 거지 앞에 있는 타이틀만 주면 점수가 안 주어집니다. 아셨죠? 단답식이 아니에요. 단답식이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쓰기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학습인데요. 대비한 학습인데, 관연도 실기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도 적절히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를 점검해 본 결과 사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임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둬야 이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실습 등을 통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지도 내용을 상기하면서 기술할 수도 있겠죠. 이 또한 이론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도한 내용을 글로 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이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도받은 실제에서 지도받은 부분이 같이 절충되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새로운 분야에서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시험의 학습에서 기본 개념과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 나오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필답형 시험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쓰기 연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쓰기 연습을 3번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한다면 3번 정도, 적게 한다면 한 번 해보셔야죠. 한 번 안 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보편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해보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연도 기출문제 또는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백지에 손으로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전부를 답안으로 직접 작성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연습 없이는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로 답안을 소술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눔 CPS에서는 어떠한 것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필기 동시에 대비 학습,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기시험은 모두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관연도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개 심리검사 과목이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심리상담 과목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3과목에서 출제가 되지만 소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에 초점을 두어서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자격시험은 가급적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죠. 한 번에 학습하는 게 동시 합격하는 좋은데 그 이유는 필기시험 대비 학습의 내용이 실기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불합격했다.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합격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필기, 실기 동시 학습 선택과 집중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필기시험만 합격한 뒤 실기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기다린다. 그럼 더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번에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응시 자격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응시 자격이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응답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아래의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자, 1번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1년 이상 실습 수련, 우리가 보통 수련이라고 그래요. 수련이라 합니다.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요, 상담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는 수련이라고 밑에는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력. 여기에서는 대학 졸업자 및 그 졸업 예정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당 학과를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당 학과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렇게 수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에 응시 자격 제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가 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응시 자격 요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왼쪽은 응시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응시 자격은 보세요.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동그라미 1, 2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대학 졸업자고 B는 뭐예요? 대학 졸업 예정자로 돼 있죠. 자, 이러한 케이스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요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앞에서. 자, 그러면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이제 또 응시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게 경력자입니다. 또 제출해야 되겠죠. 이 제출해야 되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 증명서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제출 서류를 보시면요. 자, 앞에서 했던 거 계속해서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졸업자면 대학 졸업 증명서하고 실습 수련 증명서. 이거는 이제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식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증명서하고 경력 증명서가 있어요. 이것도 증명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예정 증명서가 나와요. 이 학교에 가면 뗄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하고 최종 학년 재학 증명서. 자, 그 다음 실습 수련 증명서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대학 졸업 예정자 예정 증명서, 최종 학년 재학 증명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 증명서가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이 3기가 있잖아요.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발급기에서 졸업 예정 증명서라든지 최종 학년 재학 증명서 이것을 띄우면 됩니다. 떼고 거기에 따라서 경력자는 경력 증명서를, 수련을 받은 사람은 실습 수련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1호 기준에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법령에 따라 실습 수련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외에 대학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은 필수 사항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자, 그럴 수 있죠. 독학사 과정을 통한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사학위 취득했는데. 그 다음에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 실습에 준하는 실습 과목을 이수했다면 1년의 실습 기간, 이 수련이 있었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되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과를 나왔다.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 실습이란 게 있어요. 심리학 현장 실습. 이 현장 실습을 내가 했다면, 2학기 이상을 했다면 이 사람은 2학기니까 1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수련을 인정받아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중요하죠?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대학교예요.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대학교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대개 보면 이제 심리학과에 있는 분들이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 실습이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받으면 이분들은 이 수련은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Q&A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수련이나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랬죠. 실습 수련은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은 2년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도표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실습 수련은 1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무 경력은 2년 이상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받느냐? 제가 앞에서 그랬었죠. 여기 뭐 수련 받는 사람은 타 학과를 나와도 돼요. 심리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학년, 4학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그랬었잖아요. 2학기 이상 심리학 실습, 현장 실습을 했다면 1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학원인의 재학이나 졸업자라고 했는데, 대학원에 재학을 하면서 이제 수련을 받을 수 있겠잖아요. 대학원을 들어갔다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거잖아요. 학사를 받았으니 대학원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타 학과도 상관없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졸업 예정자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실무 경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 수련 기관에 정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수련 기관에 가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거고, 당연히 4대 보험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수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실무 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동안 4대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 동안 근무를 한 것이 인정되겠죠. 자, 병원이나 상담센터, 되게 상담센터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병원,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제 폭넓은 데는 여기 있는 실무 경력이 좀 폭넓죠. 교정시설은 아시는 대로 뭐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지관에서도 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나 심리평가나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이고요. 자,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라 했는데, 되게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실습 수련 감독자가 있어요. 슈퍼바이저라는데 지도를 받아가지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네, 경력이죠. 나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왜 전공 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 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정 보수를 받고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력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습 수련과 그 다음 실무 경력이 구분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 근무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실무 경력과는 구분이 되고, 실습 수련과 연관성이 있는 것. 실습 수련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무 개념의 실무 경력과는 구분이 될 수 있고, 실습 수련 확인서 또는 실습 수련 증명서 상에는 실습 수련 기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한 내용 들어가야 되고, 감독자의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양식 보시면 알아요. 증명서 이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력 증명서 상에 재직 기간 들어가야 되고요. 2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담당 업무 내용, 심리 상담을 했는지, 심리 검사를 했는지,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의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양식에 있는, 증명서 양식에 있는 대로 잘 기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해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죠. 예, 경력증명서 내는 분들은 4대 보험 확인서까지 내주라. 단 실기 접수 응시 자격 제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 자료를 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4대문 가입 증명서 없이도 경력증명서만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기 접수할 때나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 그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응시 자격 서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습 수련 확인서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실습 수련 확인서 서식은 법정 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공단에서 지정한 서식이 있어요. 실습 수련 증명서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은 문제 소지가 많이 없겠죠? 앞서 안내했듯이 실습 수련 확인서 상에는 수련 기간과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습 수련 감독자는 현행 규정상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 실습 수련 감독자요, 이러한 것들을 뭐 공단에서 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임상 심리 실습 수련의 확인을 위해서 기재를 권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다만 사설기관에서 실습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개인업자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임상 심리 상담센터가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자, 그러한 것들은 사설기관이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게 의문점이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응시 자격과 관련돼서 좀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회사 서식 활용해야 되나요? 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실습수련 확인서와 달리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 업무 내용 등이 누락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서 제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증명원대로만 내주시면 돼요. 서식되어 있는 거. 자,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서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첨부하는 경력증명서 예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회사 서식에서 재직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한 번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전화 연락받아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단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시행규칙 7호 서식이 있는 것, 별지 7호 서식이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기관에 이제 이거를 떼주는 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중복돼 있고 여기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이제 질의에서 답변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 자격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받기 바랍니다.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은 응시할 회차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좀 보시면 필기시험 시행일이라고 했잖아요. 필기시험 시행일. 우리 시험이 이제 8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8월 달에 있고 그다음 필기시험이요. 자, 8월 달에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라고 했으니까 8월 이전까지 수련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응시 원서 접수 기한이 아니라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 학과 제한 없습니다. 4년제 졸업자로 1년 이상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이죠. 2년 이상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 실습에 준하는 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대학 및 사회교육원 이상의 공공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 실습에 준하는 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실습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실습 내역이 상세 기재된 실습 이수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입니다. 이걸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또는 사회교육원에서 내가 이걸 현장 실습을 했다. 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습 이수 증명서라든지 성적 증명서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면은 1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성적 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현장 실습이란 게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현장 실습 과목이니까 명시돼 있겠죠. 그게 명시돼 있는 성적 증명서를 내면은 1년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 실무 경력 실습 수련 인정 기준은 뭐냐? 임상 실무 경력 실습 수련 인정은 경력 증명서나 실습 수련 증명서상에 기재된 담당 업무 내용, 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검사까지 포함해서요. 이러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응시자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기재해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보셔야만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가 나오겠죠. 심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학 및 심리상담 석사학위 잘 들어보세요. 자, 심리학 및 심리상담 석사학위 소지자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 과목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2년의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석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입니다.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세부 전공명, 학과명, 학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심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돼요.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 기간이 명시된 석사학위 취득증명서, 이수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응시 자격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과정이면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늦게 이제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2년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원의 경우는 4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내가 학과목이나 세부학과 전공이나 학위명에 심리란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심리란 단어만 들어갔으면 경력 2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련 1년이 아닙니다. 경력 2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력 2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제출해야 될 것은 뭐였죠? 네,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 기간. 그러니까 내가 4학기를 했다. 학위 증명서 나오잖아요. 학위기. 그걸 이제 내시면 되죠. 그래서 석사학위 취득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응시 자격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실무 경력 2년으로 인정되어서 이 사람 수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력 2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대학원 졸업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학원의 경우 경력 2년 인정된다. 조건이 있다. 학과명이나 학위명이나 여기 말한 대로 전공명 여기에서 심리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 교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출간 예정이고요. 저희 나눔 CPS에서는 이번에 새로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우선 교재부터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이 교재는 지금 이론서입니다. 핵심 이론서인데요. 저하고 이제 고인숙 교수님, 서울중앙대학교에서 이 교육학,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여러분들이 합격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출간하고 나서 우리가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기출문제집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필기와 실기 기출문제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필기와 실기 기출문제집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론서부터 시작해서 이론 공부를 탄탄하게 하셔서 정리를 잘하는 가운데 필기와 실기 기출문제집을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도 임상에 나가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저희 나눔 CPS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에 잘 동참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로 이 합격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을 도전하셔서 이 2014년도에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셔서 임상심리사 2급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랬죠. 많은 관공서에서도 이 임상심리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서 전문성 있게 또한 보다 많은 환자분들, 내담자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훌륭한 임상심리사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눔 CPS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교재 개발, 그 다음에 강의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가운데서 수험 생활을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자격 강의, 국가 자격에 해당되는 이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카페에 바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확실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잘 모르면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같이 한번 확인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에 문제 없이 응시 자격도 안 되는데 공부 시작하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응시 자격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뭐 수련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획하신 것 만사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